청담동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지만 잿빛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는 그 활기 위에 차가운 막을 씌우고 있었다. 최고급 명품샵의 쇼윈도는 빗방울에 흐릿해졌고 아스팔트 위로는 고급 세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세상의 모든 부와 욕망이 응축된 듯한 이 거리에서 시간은 돈이었고 여유는 곧 권력이었다. 강유라는 이 거리의 풍경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존재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신 컬렉션 의상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빗물에 더러워질까 조심스럽게 내딛는 그녀의 하얀색 마놀로 블라닛 구두는 이 잿빛 도시 속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은 섬처럼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끝난 따분한 브런치 약속에 대해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 애쓰는 친구들의 가식적인 웃음과 아첨은 이제 지겨울 정도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 자신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어떤 사건이었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침없었다. 그때였다. 백화점 건물에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녀는 미처 피하지 못한 작은 손수레와 가볍게 부딪혔다. 쿵 하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강유라에게 있어 재앙과도 같았다. 손수레 바퀴에 묻어있던 흙탕물이 그녀의 완벽하게 하얀 구두 위로 보기 흉한 얼룩을 남긴 것이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강유라의 아름다운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손수레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허름하지만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노파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파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과 검소한 옷차림은 강유라가 평소 가장 경멸하는 부류의 인간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놀라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유라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그리고 저 초라한 노파의 실수를 지켜보길 바라는 듯 했다. 박서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젊은 아가씨의 값비싸 보이는 구두에 묻은 흙탕물을 보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비록 아가씨가 너무 급하게 모퉁이를 돌아 나온 탓이 크다 해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손수레가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아가씨, 제가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노파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변명이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진심 어린 사과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태도는 강유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강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이 구두가 어떤 건지 알기나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살 물건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구두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그녀의 말에는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짓밟으려는 악의가 가득했다. 구경꾼들은 점점 늘어났다. 그들은 모두 강유라의 화려한 차림새와 노파의 남루한 행사액을 비교하며 수군거렸다. 대부분의 동정심은 노파에게로 향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강유라의 기세에 맞설 용기를 내지는 못했다.
이 청담동 거리에서 저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박서연은 젊은 아가씨의 모욕적인 말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상대방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빛은 동요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는 듯 보였다. 마치 철없는 손녀의 투정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 같았다. 그 눈빛이 강유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감히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자신을 동정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다니. 그녀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느꼈다. 그녀는 노파를 완전히 굴복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이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야 했다.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무릎 꿇고 내 구두를 직접 닦아요. 강유라가 내뱉은 말에 주변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에게, 그것도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박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것은 그녀가 보인 유일한 감정의 변화였다. 그녀는 강유라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에 서린 잔인함과 유치함.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소란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젊은 아가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아가씨의 화가 풀리겠습니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체념이나 굴복이 아닌 그저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듯한 무덤덤함이 담겨 있었다. 강유라는 노파가 당연히 거절하거나 저항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 질문에 오히려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당신이 무릎 꿇고 이 구두를 원래대로 깨끗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특별히 용서해 줄 수도 있어. 그녀는 가방에서 값비싼 실크 손수건을 꺼내 노파의 발 앞에 던졌다. 그것은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듯한 모욕적인 행동이었다. 사람들의 경각 어린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모두의 시선이 박서연에게로 쏠렸다.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분노하며 자리를 뜰 것인가? 아니면 이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울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역시나 아주 느리고 조용한 동작으로 빗물에 젖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어떠한 망설임이나 굴욕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해왔던 익숙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구경꾼들은 숨을 죽였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그들은 할 말을 잃었다. 강유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입가에 비웃음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발을 노파의 앞으로 내밀었다. 박서연은 묵묵히 손수건으로 구두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는 장인의 손길 같았다. 얼룩은 금세 지워졌다. 하얀 구두는 다시 원래의 눈부신 모습을 되찾았다. 박서연은
구두의 마지막 한 점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더러워진 손수건을 강율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손수레를 잡았다. 이제 되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강유라는 자신의 승리가 어딘가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상대방이 울부짖고 저항하며 자신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저 노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기묘한 위압감마저 느껴졌다. 분한 마음의 강유라는 지갑에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을 꺼내 노파의 얼굴에 뿌렸다. 이거나 갖고 떨어져요. 오늘 재수 없는 일에 쓴 세탁비라고 생각할 테니. 돈이 비에 젖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유치한 몸부림이었다. 박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한 번 쳐다보았지만 줍지 않았다. 그녀는 강유라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고개를 가볍게 숙여 보인 후 말없이 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빗속으로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상하리만치 곧고 당당했다. 마치 방금 전의 굴욕적인 사건은 그녀의 삶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강유라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승리자였다. 그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 시끄러운 바깥 세상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곧 잊어버릴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잔잔한 호수가 아닌 깊고 고요한 바다의 시면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파문이 머지않아 그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그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도시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 권지혁은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복잡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피로감도 서려 있지 않았다. 그는 권지혁이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그의 결정 하나에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고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되었다. 그는 언제나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통제력으로 자신의 제국을 다스렸다. 감정은 사치였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세계는 오직 계산과 결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고요한 정막을 깨고 책상 위에 놓인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공적인 업무와 철저히 분리된 오직 몇 사람만이 아는 번호였다. 발신자는 한 실장이었다.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사적인 일을 처리하는 충직한 비서실장이자 경호팀장이었다. 권지혁은 잠시 멈칫했다. 이 시간에 한 실장이 연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무쇠운 일이지? 그는 간결하게 물었다. 소화기 너머로 한 실장의 긴장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박서연 여사님께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박서연.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일 수 있는 이름. 그의 할머니였다. 다치셨나?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만약 할머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그는 당장 모든 것을 멈추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닙니다. 외상은 없으십니다. 다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실장은 말을 골랐다. 그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권지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본론만 말해. 그의 차가운 명령의 한 실장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시민이 촬영한 영상 파일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 실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배어 있었다. 권지혁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열었다. 보안 메일함에는 방금 도착한 파일이 있었다. 그는 먼저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내렸다. 강유라. 대영건설 강만수 회장의 외동딸. 청담동 거리에서의 사소한 접촉사고. 그리고 이어지는 언어폭력과 강압적인 행동. 그의 눈은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에 멈췄다. 무릎을 꿇고 구두를 닦도록 강요함. 권지혁의 주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빗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영상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머니가 낯선 젊은 여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여자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고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할머니가 차가운 빗물이 고인 그 아스팔트 바닥에 힘없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타났다. 그 순간 권지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거대한 망치가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할머니는 그에게 단순한 가족 그 이상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인 그를 거두어 사랑으로 키워주신 유일한 버팀목이자 삶의 등대였다. 그런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저런 끔찍한 수모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격렬한 분노였다. 당장이라도 그 여자, 강유라라는 인간을 찾아가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권지혁이었다. 감정에 휘둘려 경솔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정체로 응축되기 시작했다.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강유라의 오만한 표정. 그녀가 던진 모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 할머니의 어깨를 누르던 주변의 침묵까지.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머릿속에 새겨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 권지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태블릿을 닫았다. 회장실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권지혁은 다시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방금 전 세상을 뒤엎을 듯한 분노를 느꼈던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 실장. 네, 회장님. 강유라. 그리고 그녀의 가족, 대형그룹 전체를 샅샅이 조사해. 그의 명령은 짧고 명확했다. 사업, 재무 상태, 개인적인 약점, 숨겨진 비리. 사소한 먼지 하나라도 놓치지 마. 그들이 숨쉬는 공기까지 분석해내. 한 실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담긴 냉혹한 살기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법무팀과 M&A팀을 지금 당장 소집하도록 48시간을 주겠다. 그들의 제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는 말을 이었다. 이 모든 건 그림자 속에서 진행한다.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그 누구도 알아채서는 안 돼. 특히 할머니께는 절대 알려선 안 된다. 전화를 끊은 후 권지혁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유라. 그는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복수라는 단어는 이 상황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가벼웠다. 그는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다.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지 그녀와 그녀의 세계 전체에 뼛속 깊이 각인시켜줄 생각이었다.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평창동에 위치한 대영건설 강만수 회장의 저택은 그의 성공을 과시하듯 웅장했다. 고가의 대리석과 수입 자재로 치장된 내부는 화려했지만 오랜 세월 쌓아온 품격보다는 졸부의 천박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강만수 회장은 서재에서 비서가 올린 보고를 받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내용은 어제 오후 청담동에서 있었던 딸 유라의 소동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유라가 한 노인에게 행한 무례한 행동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가 문제 삼는 것은 그 일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그 영상이라도 찍혔다는 건가? 강 회장이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대영그룹의 이미지 실추였다. 사소한 구설수 하나가 공들여 쌓아온 기업의 평판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다행히 널리 퍼진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목격자가 있었지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제야 강 회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딸의 철없는 행동을 뒷수습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유라를 자신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겼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쥐어주었고 그녀가 저지른 실수는 언제나 돈과 권력으로 무마해 주었다. 이번 일도 그저 그런 해프닝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는 가볍게 생각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유라를 서재로 불렀다. 잠시 후 강유라는 방금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듯 화려한 차림으로 조금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재에 들어섰다. 그녀는 아버지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소파에 몸을 던졌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피곤한데. 강만수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라야, 어제 그 노인 말이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어떡하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의 말투는 꾸짖음이라기보다는 타일럼에 가까웠다. 진심 어린 훈계가 아닌 그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경고였다. 유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게 뭐 대수라고요. 그깟 거지 할망구 하나 때문에 아빠가 저한테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먼저 시비 건 건 그쪽이라고요. 감히 누군 줄 알고 내 구두를 더럽혀.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성의 기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딸과 입씨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어차피 피해자는 돈 몇 푼 쥐어주면 조용해질 힘없는 서민일 것이 뻔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문제 해결에는 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고갯짓하며 지시했다. 김 비서, 그 노인 주소 알아내서 위자료 명목으로 한 1,000만 원쯤 보내드리고 조용히 마무리하게. 그에게 1,000만 원은 껌값도 되지 않는 돈이었다. 그 돈으로 딸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고 혹시 모를 구설수를 막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조치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더 이상 이 불쾌한 사건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강유라는 친구들과 함께 강남의 한 고급 라운지에서 어제의 일을 무용담처럼 떠들고 있었다. 그녀는 사건의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하며 자신이 얼마나 통쾌하게 무개념 노인을 참교육했는지를 자랑했다. 완전 대박이었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꼴이 정말 볼만했다니까. 그녀의 친구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박수를 치며 웃어댔다. 역시 강유라야, 걸크러쉬 폭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약자에 대한 횡포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유희거리일 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수소문 끝에 박서연의 거처를 알아냈다. 주소지는 예상대로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서민들이 사는 낡은 동네의 작은 한옥이었다. 김 비서는 역시나 별 볼 일 없는 늙은이였군 이라고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는 준비해온 현금 봉투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나이가 지긋한 가정부였다. 김 비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강만수 회장의 뜻이라며 돈 봉투를 내밀었다. 어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저희 회장님의 작은 성의입니다. 이걸 받으시고 부디 마음 푸셨으면 합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가정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돈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저희 사모님께서는 이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김 비서는 순간 당황했다. 돈을 싫어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저희 성의인데. 그가 다시 봉투를 내밀려 하자 가정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정중하게 말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이만.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다.
김 비서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난감했다. 결국 그는 강만수 회장에게 상대방이 돈을 거부했다. 아마도 더 큰 금액을 바라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 보고를 들은 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괘씸한 늙은이로군. 어디서 감히 나랑 밀당을 하려고 들어. 그는 노파의 거절을 존엄의 표시가 아닌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탐욕스러운 수작으로 치부해버렸다. 내버려둬. 제풀에 지쳐서 다시 연락이 오겠지. 그깟 늙은이 하나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강만수 회장은 그렇게 사건을 종결시켰다. 강유라 역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주제도 모르고 튕기기는 냅두면 알아서 기어올 거야. 라며 비웃었다. 그들 가족은 자신들의 오만함이라는 안개 속에 갇혀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욕한 상대가 누구인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박서연은 그저 돈으로 조종할 수 있는 힘없는 서민일 뿐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바로 그 치명적인 오만함으로 인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권지혁이 명령을 내린 지 정확히 48시간이 지난 후 유진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비밀전략회의실, 일명 워룸에 불이 켜졌다. 이곳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공간으로 그룹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심장부였다. 권지혁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법무, 재무, 전략기획팀의 핵심 수장들이 굳은 표정으로 정렬해 있었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는 대형그룹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 아래 방대한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지난 이틀 밤낮으로 유진그룹의 최고 전문가들이 대형그룹을 해부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재무제표, 주주 구성,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강만수 회장 일가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얽힌 도표로 시각화되어 있었다. 보고 시작하지.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재무분석팀장이 일어나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대형그룹의 현재 가장 큰 약점은 서초동에 건설 중인 프라임 콤플렉스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로 대형그룹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팀장은 설명을 이어갔다. 문제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제2금융권의 단기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지연될 경우 매일 발생하는 이자, 부담만으로도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권지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공격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정면 대결은 하수나하는 짓이었다. 진정한 강자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여오는 법이다. 그는 대관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을 바라보았다. 정부 부처의 깊은 인맥을 가진 그룹의 그림자 실세였다. 서초 프라임 콤플렉스, 현재 환경 영향 평가는 통과된 상태인가? 네, 지난달에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곧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원이 대답했다. 조건부라. 권지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익명의 시민단체 이름으로 환경 파괴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하도록 해. 소음, 분진, 주변 녹지 훼손, 트집 잡을 건수는 얼마든지 있겠지. 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아주 꼼꼼하고 원칙적으로 진행시켜.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섬뜩했다. 행정 절차라는 합법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 일단 제조사가 시작되면 그 프로젝트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발이 묶이게 될 터였다. 그 시간 동안 대형 그룹은 막대한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서히 말라 죽어 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그의 냉혹한 전략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그의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홍보 전략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언론을 이용한 직접적인 공격은 금물이다. 어설픈 흔적을 남길 필요는 없어. 그는 말했다. 대신 조용히 여론을 잠식시켜야 한다. 과거 대형 건설이 지었던 아파트들의 부실공사 사례나 입주민 불만 사항들을 찾아내 이미 리스트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팀장이 대답했다. 그 자료들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나 맘카페 같은 곳에 마치 일반 네티즌이 올리는 정보 공유 글처럼 위장해서 조금씩 풀어 한 번에 터뜨리지 말고 잊혀질만 하면 하나씩 다른 아이디로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대형 건설은 문제가 많은 회사라는 인식을 심는 거야. 그것은 보이지 않는 독을 푸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대중의 불신이라는 독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업의 근간을 썩게 만들 것이다. 권지혁은 분노를 통제하여 가장 정교하고 파괴적인 무기로 재창조하고 있었다. 그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의 제국을 해체하는 정밀한 외과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다. 그의 지시가 떨어진 지 하루도 차에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파문이 일었다. 환경부의 한 국장은 영향력 있는 선배로부터 오랜만에 걸려온 안부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에서 오고 간 몇 마디의 대화 후 그는 다음 날 아침 대형 건설 측에 서초 프라임, 콤플렉스 환경 영향평가 재심의를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유는 주변 환경 훼손에 대한 다수의 민원 접수였다. 강만수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문을 받아들고는 그대로 구겨 던져버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 끝난 걸 왜 다시 하겠다는 건데. 그는 당장 담당 임원들을 호출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용의자는 숙적인 태양그룹이었다. 그는 태양그룹이 뒤에서 비열한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환경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와 통화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고위 공무원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강만수 회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날 밤 한 유명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새로운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다. 10년 전에 대형 건설이 지은 55 아파트 사시는 분 계신가요? 아직도 비만 오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에는 과거에 뉴스 기사로도 나왔던 누수 문제 관련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다. 게시글은 몇 개의 댓글이 달린 후 곧 다른 글들에 묻혀 사라졌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터넷의 무수한 정보들 중 하나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권지혁이 준비한 거대한 폭풍의 첫 번째 빗방울이었다. 대형 그룹의 발밑 땅을 서서히 침식시키는 조용하고 잔혹한 공세가 막 시작된 것이었다. 권지혁에 보이지 않는 공세가 시작된 지 몇 주가 흘렀다. 대형 그룹의 총수 강만수 회장의 임에는 날이 갈수록 깊은 주름이 새겨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나쁜 해프닝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오늘 아침 그는 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한빛은행의 부행장과 통화를 했다. 서초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부족해진 운영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했던 긴급 대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의 의사였다. 강 회장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대형 그룹을 둘러싼 좋지 않은 루머들이 있어서 상부에서 대출 승인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부행장은 원론적인 변명만 늘어놓았다. 강만수 회장은 수화기를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이게 벌써 세 번째였다. 다른 은행들도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이유를 대며 대출을 거부하고 있었다. 좋지 않은 루머라는 것은 결국 인터넷에 간헐적으로 떠도는 과거의 부실공사 이야기들이었다. 그런 사소한 글들이 자금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여론을 조작하고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비서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와 또 다른 악재를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삼중중공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발주하는 서해대교 건설사업 컨소시엄에서 빠지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강 회장은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삼중중공업은 지난 20년간 대형 그룹과 동고동락해온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다. 서해대교 사업은 대형 그룹이 서초 프로젝트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공을 들이던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 삼중이 등을 돌린 것이다. 이유는 내부 경영 전략의 변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였다. 이제 강 회장은 확신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대형그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태양그룹, 그놈들이 틀림없어. 내가 반드시 이 비열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인 태양그룹이 배후라고 단정하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그들의 비리를 캐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분노는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의 권지혁은 한 실장으로부터 간략한 중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대형그룹의 대출 실패, 삼중중공업과의 파트너십 결렬, 그리고 강만수 회장이 태양그룹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권지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보고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 짧게 말했다. 계속해. 그날 저녁
평창동의 강 회장 저택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값비싼 음식들은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다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강 회장은 연신 독한 술을 들이켰고 그의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은 강유라뿐이었다. 그녀는 낮에 백화점에서 겪은 불쾌한 일을 떠올리며 짜증을 냈다. 한도 초과라는 이유로 자신의 블랙카드가 정지당했던 것이다. 물론 다른 카드로 결제하긴 했지만 점원 앞에서 당한 망신은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아빠, 집에서까지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밥맛 떨어져요. 순간 강만수 회장의 분노가 딸에게로 폭발했다. 시끄럽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네가 매일같이 펑펑 써대는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 줄 알기나 해. 그는 평생 한 번도 딸에게 해본 적 없는 돈에 대한 질책을 쏟아냈다. 그만큼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강유라는 충격으로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세상의 중심은 자신이라고 믿어왔던 그녀에게 아버지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다. 됐어요. 말 안 할게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 하지만 혼자 남은 방 안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절박한 눈빛, 카드 한도 초과, 집안을 감도는 무거운 공기. 이 모든 불길한 조각들이 그녀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홀로 서재에 남은 강만수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젊은 시절 자신의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야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정체 모를 적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폭풍은 이제 더 이상 먼 바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가 세운 왕국의 성벽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은 대형 그룹의 편이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 강만수 회장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그가 발버둥 칠수록 그를 옥죄는 올가미는 더욱 단단해질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권지혁이 준비한 마지막 결정타가 그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잔혹하고 정교한 최후의 일격이었다. 유진그룹의 워룸. 권지혁은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주식 시세와 금융 데이터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초긴장 상태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권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시작해. 그 한마디가 신호였다. 유진그룹 산하의 모든 투자사와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우호 자본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대영건설이었다.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영건설의 주식이 한꺼번에 매물로 쏟아져 나왔다. 한국거래소의 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영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대량 매도에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기관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까지 겁에 질려 투매에 동참하면서 주가 하락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다. 강만수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모니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개장 1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대형 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주가 폭락이 아니었다. 대형 그룹의 심장이 멎어가는 소리였다. 하지만 이것은 권지혁이 준비한 연타 공격의 시작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충격에 휩싸여 있던 바로 그 시각. 대형 그룹 본사 건물 앞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급정거했다. 차문이 열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건물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검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겁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검찰의 급작스러운 등장은 대형 그룹의 붕괴를 알리는 서곡이었다. 강만수 회장은 검사들이 자신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검찰에 전달되었다는 증거 자료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저질러온 비자금 조성과 탈세의 흔적들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늙은 늑대처럼 무력하게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대형 그룹의 주가 폭락과 검찰 압수수색 소식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고 있었다. 집안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대부분은 돈을 돌려달라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였다. 한때 그의 권력에 아부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강유라는 이 모든 지옥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쇼핑을 하려 했지만 이제 그녀가 가진 모든 카드는 그저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기사는 내일부터는 더 이상 그녀를 모실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회사에서 제공된 리스 차량이 내일 아침 바로 회수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모님의 절망적인 얼굴과 마주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넋을 잃고 있었고 어머니는 넋 나간 사람처럼 울고만 있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유라는 습관처럼 불평을 터뜨렸다. 엄마, 내 카드 왜 다 정지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 순간 평생을 우아하게만 살아왔던 그녀의 어머니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지금 카드가 문제니 우리 다 망했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이 철없는 거사, 어머니의 절규는 강유라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파고들었다. 망했다는 단어의 의미를 그녀는 이제야 어렴풋이 실감하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올라왔다. 온갖 명품들로 가득 찬 그녀의 작은 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차갑게만 보였다. 방 안의 텔레비전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아버지의 회사에서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위에 힘없이 쓰러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아는 것은
단 하나. 어제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녀의 발밑을 지탱해주던 견고한 성벽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형그룹 본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후 며칠이 흘렀다. 강만수 회장의 저택은 이제 폐잔병들이 모여있는 야전 막사와 다름없었다. 집안 곳곳에 값비싼 가구와 그림에는 채권자들이 붙여놓은 빨간색 압류, 딱지가 흉터처럼 붙어 있었다. 절망과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강만수 회장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을 꺼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으로 믿는 구석이 하나 남아 있었다. 대검찰청의 최 부장검사. 지난 수년간 명절 때마다 값비싼 선물과 뇌물로 공들여 관리해온 그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그는 은밀하게 최 부장검색에 연락해 만남을 청했다. 강남의 한 고급 요정.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밀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강 회장은 최 부장검사 앞에 현금과 무기명 채권이 가득 담긴 007 가방을 밀어놓았다. 그의 표정은 비굴했지만 눈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승처럼 번뜩였다. 초의 부장,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이번 일만 잘 막아주면 이깟 돈은 아무것도 아니오.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소. 그는 태양그룹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이 거대한 뇌물이 탐욕스러운 검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세상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최 부장검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가방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다. 그 행동에 강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모르는 것이 있었다. 최 부장검사는 과거 권지혁의 아버지가 후원했던 장학생 출신이었고 그의 충성심은 대형그룹이 아닌 유진그룹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강 회장이 요정을 떠나자마자 최 부장검사는 보안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물론 권지혁이었다. 회장님,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 내용과 돈 가방을 받는 장면. 전부 녹음 및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뇌물공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권지혁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강만수 회장은 스스로 자신의 킹을 내던진 셈이었다. 한편 아버지의 몰락과는 다른 차원에서 강유라는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부와 명예라는 껍데기가 벗겨지자 그녀의 내면에 있던 광기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이 그날 청담동 거리에서 마주쳤던 재수없는 늙은이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노파는 단순한 행인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가문에 저주를 내린 마녀와 같은 존재로 변해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그녀의 나약한 정신이 만들어낸 망상이었다. 그녀는 그 노파를 찾아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이 끔찍한 저주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유라는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과 인맥을 총동원해 그 노파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박서연이라는 이름과 주소를 손에 넣었다. 그런데 주소지가 이상했다. 그녀가 예상했던 허름한 동네가 아닌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산다는 성북동의 대저택 주소였다. 하지만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먼 율에게는 그런 논리적인 의심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 노파가 아버지의 원수 중 누군가가 숨겨놓은 정부이거나 혹은 이 모든 일을 꾸민 배후의 하수인일 것이라고 제멋대로 상상했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성북동의 주소지로 향했다. 가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폭력적인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노파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저주를 풀라고 소리치는 상상. 그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상상. 그녀의 핸드백 안에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날카로운 커터칼이 들어 있었다. 택시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은 담벼락 앞에서 멈췄다. 철옹성처럼 보이는 육중한 젊은은 그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유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는 잔 다르크라도 된 것처럼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인터콤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 서린 뱀처럼 씩씩거렸다. 박서연 씨, 계신가요? 저 강유라예요. 당신한테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잠시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유라가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지잉 하는 낮은 기계음과 함께 거대한 철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안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이를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리는 듯한 섬뜩하고 불길한 광경이었다. 문 너머로는 완벽하게 조경된 넓은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거대한 저택이 보였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권지혁이 그녀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마지막 무대였다. 유라는 자신이 어디로 걸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망설임 없이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발걸음이었다. 강유라가 들어선 저택의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요한 정원,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묵직한 차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내면에서 들끓는 분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홀린 듯 차양이 흘러나오는 것일 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노파가 있었다. 그날의 허름한 행사액은 온데간데 없고 단아하지만 기품 있는 한복을 입은 채였다. 그녀는 마치 유라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찻잔을 들고 고요히 정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평온한 모습이 유라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녀는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악의 근원을 마주했다고 확신했다. 내 년이었구나.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말해. 유라는 이성을 잃고 악을 쓰며 노파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노파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윽박지를 기세였다. 그녀의 손이 찻상에 닿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거기까지 유라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재계 뉴스에서나 보던 얼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남자. 유진그룹의 회장 권지혁이었다. 그의 등장에 유라는 혼란에 휩싸였다. 권지혁 회장님께서 여기에 어쩐 일로? 그녀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이 노파가 권지혁 회장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아버지의 진짜 적은 태양그룹이 아니라 유진그룹이었단 말인가 온갖 추측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권지혁은 유라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걸어와 할머니의 곁에 섰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권지혁은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유라를 내려다보며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 할머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천둥소리처럼 유라의 귓전을 때렸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권지혁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리고 내 그 오만하고 더러운 혀가 감히 모욕했고 네가 던진 손수건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바로 그분이시지. 순간 유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청담동 거리에서의 일. 비에 젖은 구두, 노파의 무릎.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그깟 일 때문에 그녀가 현실을 부정하려는 순간 거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소리 없이 켜졌다. 권지혁의 냉혹한 독백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심판관이 내리는 판결문 낭독과도 같았다. 네가 내 할머니의 구두에 흙탕물을 튀겼을 때 나는 네 가족의 모든 것에 진흙탕을 끼얹기로 결심했다. 스크린에는 대형 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가 나타났다. 네가 돈 몇 푼으로 사과를 모욕으로 되갚았을 때 나는 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지. 화면은 대형 그룹의 등을 돌린 은행들과 파트너사들의 리스트를 비췄다. 권지혁이 보낸 증거 자료와 통화 녹취 파일들이 차례로 재생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떻게 환경 영향 평가를 무기한 지연시켰는지, 어떻게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 회사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검찰의 완벽한 증거 자료를 넘겨 수사의 칼날을 겨누게 했는지, 유라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 함정 속에서 놀아났는지를 깨닫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내 아버지는 어리석게도 엉뚱한 상대를 의심하며 허우적댔지. 하지만 진짜 적은 네가 길거리에서 벌레처럼 짓밟았던 바로 그곳에 있었는데 말이야. 권지혁은 유렉의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바로 1시간 전 네 아버지는 뇌물공여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내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더군. 아주 영리하게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유라가 믿었던 세상, 그녀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한 남자의 계획 아래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말도 안 돼. 그깟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그녀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질문에 권지혁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동정심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
네가 말하는 그 그깟 늙은이가 나에게는 내 세상의 전부다. 그리고 그분을 모욕한 대가로 네 세상 전부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권지혁은 그 말을 끝으로 그녀에게서 등을 돌렸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였다. 유라는 텅 빈 거실 바닥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오만함이라는 갑옷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절망만이 웅크리고 있었다. 비극은 이제 막 그녀의 진짜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심판이 내려진 후 대형 그룹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은 대형 그룹의 몰락을 한면 머리 기사로 대서특필했다. 자수성가 신화의 몰락, 대형 그룹 최종 부도 처리, 강만수 회장,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오너 리스크가 부른 비극, 공중분해 위기의 대형 그룹, 한때 재계의 신화로 불렸던 강만수 회장의 이름은 이제 부패한 기업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권지혁이 넘긴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해서 강 회장 측 변호인단은 변론을 포기할 지경이었다. 특히 초의 부장 검색에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영상은 그의 모든 것을 끝장내버린 결정타였다. 결국 강만수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시시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표정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다. 강 회장 일가의 자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은 채권단에 의해 압류되어 헐값에 팔려나갔다. 법원 집행관들이 집에 들이닥쳐 가구와 가전제품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던 날, 유라의 어머니는 실신했고 유라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남게 된 유라와 그녀의 어머니는 친척들마저 외면하는 가운데 간신히 서울 변두리의 낡고 비좁은 임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한때 수십 개의 방이 있던 저택에서 살던 그녀에게 곰팡내 나는 작은 방, 2칸짜리 아파트는 관속처럼 답답하게 느껴졌다.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다. 유라의 옛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연락을 피했다. 어쩌다 거리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그들은 마치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서둘러 자리를 떠나기 바빴다. 사람들은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저 여자 강유라 아니야. 자기 분수도 모르고 갑질하다가 집안 말아먹었다며.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따로 있었다. 아버지 강만수가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며 섰던 개인 보증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 것이다. 회사가 파산하며 남긴 수천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남은 가족에게 상속되었다. 평생 돈 걱정 한 번 해본 적 없는 유라는 이제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다.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부와 명예, 친구, 집, 그리고 미래까지 모든 것을 상실한 유라의 정신은 서서히 마모되어 갔다. 그녀는 며칠씩 먹지도 씻지도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에 화려했던 순간들과
현재의 비참한 모습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다. 어느 날 유라는 홀린 듯이 집을 나섰다. 정처 없이 도시를 헤매던 그녀의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옛 왕국이었던 청담동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색은 남루했다. 값비싼 옷들은 이미 다 팔아버렸고 이제 그녀가 걸친 것은 구호 물품 상자에서나 볼 법한 낡은 옷가지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운명의 장소에 도착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거리 모퉁이. 몇 달 전 비가 내리던 그날과는 달리 오늘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거리에는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자신이 박서연을 무릎 꿇렸던 바로 그 아스팔트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노파의 평온한 눈빛, 자신의 오만했던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짓밟았던 것이 한 노인의 무릎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길 건너편 명품샵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초점 없는 눈, 헝클어진 머리, 절망으로 얼룩진 얼굴? 한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던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녀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그녀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리고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더러운 노숙자 취급을 하며 그녀를 피하거나 경멸과 동정이 섞인 눈으로 힐끗 쳐다볼 뿐이었다. 한때 이 거리의 여왕이었던 그녀는 이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길 위에 먼지가 되어버렸다. 오만함의 대가는 이토록 처절하고 완벽한 파멸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유라의 비극이나 대형 그룹의 몰락 같은 떠들썩했던 사건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었다. 오직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영혼에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을 뿐이었다. 권지혁은 주말 오후 할머니 박서연이 머무는 성북동 저택에 고즈넉한 별채를 찾았다. 그는 그룹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 평범한 손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별채의 정원에서는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국화가 가을 햇살 아래 노랗게 피어 있었다. 박서연은 그런 국화꽃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세상의 중심이자 그가 벌인 모든 전쟁의 이유였던 사람. 저 평온한 모습을 지키기 위해 그는 기꺼이 냉혹한 파괴자가 되었다. 그가 걸어온 피비린내 나는 길과 할머니가 가꾸는 평화로운 정원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다른 세계의 풍경이었다. 그의 기척을 느낀 박서연이 천천히 돌아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왔느냐,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다. 두 사람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툇마루에 마주 앉아 갓 우려낸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한동안은 그저 말없이 평화로운 오후의 정취를 나눌 뿐이었다.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었다. 요즘도 가끔 그 아가씨가 생각나는구나. 그녀는 강유라의 이름을 직접 입에 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권지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한 사람의 그릇된 오만이 한 가문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이야. 나는 결코 그런 끔찍한 결말을 바라지는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만족감이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그녀는 가해자의 완전한 파멸 앞에서 오히려 비극을 느끼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다.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 해도 그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파괴의 무게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그는 괴물을 잡기 위해 기꺼이 더 큰 괴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명령서에 사인했던 손.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의였다고 믿었지만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은 복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차가운 이성과 무자비한 결단력은 이제 그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위험한 무기이자 지울 수 없는 낙인이라는 것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저 자신마저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닌 자신의 행동에 담긴 도덕적 대가를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그의 고백에 박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녀는 손자를 책망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그가 짊어져야 했던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다. 알고 있다. 아가,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이 할미는 다 알고 있어. 그녀의 위로는 그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세상의 질서는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권지혁에게 그 승리는 공허했다. 이 이야기의 비극적인 결말은 오만한 자의 파멸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해 싸운 승리자의 영혼에 남은 깊은 상처이기도 했다. 가장 강력한 CEO, 권지혁은 자신이 지켜낸 이 고요한 정원 안에서만 유일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터였다. 자신이 치른 대가를 영원히 기억하면서